유럽의 심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던 유럽은 이제 성장도 희망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국가는 빚으로 복지를 버팁니다. 정치인은 표만 쫓고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몰락의 그림자, 지금의 한국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출산율 0.7 빠른 고령화, 사라진 공정. 우리는 과연 그들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의 몰락에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봅니다. 1장, 유럽은 지금 풍전등화. 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름다운 관광지, 고풍스러운 성당, 세계적인 미술관. 하지만 지금 유럽 경제는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EU 전체 성장률은 2024년 기준으로 0%대, 미국은 같은 해 2%대, 아시아 신흥국은 4에서 5%대인데 유럽은 거의 멈춰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질병이라고 하기엔 유럽의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특히 남유럽, 과거에는 피그스라며 놀림을 받았던 네 나라 중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은 성장 중인데도 유독 이탈리아만 침몰하고 있죠. 먼저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장, 이탈리아의 몰락. 이탈리아는 전후 한때 기적같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5%,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성장은 계단식으로 추락합니다. 1990년대 1%대, 2008년 이후는 사실상 0%, 성장이 사라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첫째, 네포티즘,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쫓는 뿌리 깊은 학습. 네포티즘, 즉 족벌주의라는 단어로 친족 중용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포티즘이라는 말의 어원은 중세 로마 교황들이 자기의 사생아를 조카, 네포스라고 부르면서 요직에 앉힌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네포티즘은 그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 부패의 온상이자 정실 인사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죠. 한국에서도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으로 불리는 악습이 간혹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친인척 중에 교수가 있어야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조카를 우선적으로 교수로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대학의 교수 임용 통계를 보면 특정 성씨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됩니다. 삼촌이 교수면 조카도 교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인 거죠. 그러니 이탈리아 학문의 발전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이 정말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기 삼촌이 교수면 바로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네포티즘은 대학에만 만연한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채용 형태가 충격적입니다. 기업 채용의 61%가 연줄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 공개 채용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5%, 대기업은 3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개인적 인맥으로 42%를 뽑거나 친척 등의 연줄로 33%를 채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과히 충격적입니다. 공기업은 더 심합니다. 정치인의 친인척이 채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능력이 아니라 성이 합격을 좌우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옵니다.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근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수백 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었죠.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연줄만 있으면 노력을 안 해도 되니 기업이 성장하거나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이탈리아 경제가 동력을 잃고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연줄 문화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약속됐던 교수 자리를 뺏기면서 자살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명문대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이탈리아를 떠나라. 이 나라는 너희 노력을 받아줄 자격이 없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60만 명 이상의 청년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정부 통계보다 실제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청년들 사이에선 이곳에선 능력이 아닌 연줄이 전부다라는 냉소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청년들은 좌절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연줄 없으면 기회가 없다. 이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연줄 사회는
국가 경쟁력의 적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는 떠나고 남는 건 무능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뿐입니다. 이탈리아가 그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둘째, 초저출산과 반보친이 현상이 이탈리아를 잠수시키다. 이탈리아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일 먼저 초저출산을 꼽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2명입니다. EU 평균 1.46명보다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국은 공식 통계 기준으로 2023년에 0.72명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은 최근에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 이미 1.3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인 2010년부터 경제가 붕괴했죠. 저출산 충격은 20년 시차로 나타난다는 게 정설입니다. 한국은 과거 1명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해가 2018년부터입니다. 그러니 20년 후가 걱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재취업률이 높은 것이 희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재취업으로 늦게까지 직업을 가지십니다. 심지어 70대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동기간이 이탈리아보다 공식적으로 4년 정도 길다고 합니다. 제조공장에서 일하시는 60대 후반의 지인분들 중 아직도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 가공 등 3D 업종은 외국인조차 꺼리는 작업장이라는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진즉에 사라진 업종이죠. 이분들은 하루 12시간 고되게 일하시면서도 덤이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불황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초저출산기에 접어들고 18년 만에 붕괴된 것과 달리 한국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하니 어르신들에게 고마워해야겠군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와 겹칩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 로마, 밀라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청년층의 주거비 급증으로 이어져 결혼을 미루거나 부모에게 얹혀 사는 반보친이 현상이 확산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며 결혼을 미루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30대가 돼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청년 반보친이 소위 말하는 큰아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35세 이하 청년 중 67%가 부모와 동거 중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니 출산은 더 줄고 다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기준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 21.6%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닮아 있을까요? 셋째, 연금의 덫. 이탈리아 은퇴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현역 시절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프랑스는 60%, 독일은 49%, 유럽 연합 평균 58%입니다. 이탈리아 은퇴자들은 젊었을 때 자기들이 받았던 소득의 78%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돈을 모아받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소득 대체율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갑니다. 청년들은 자기 임금에서 10%, 고용주는 23%가 넘는 사회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주도 젊은 사람 뽑기를 꺼립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정규직은 사라지고 임시직만 남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힘든데 그러고도 부족한 연금 재정을 국가가 다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체 재정 지출의 30%를 연금에 투입하고 있으니 다른 복지 재정은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한국의 경우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다행히 단계적인 인하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8년부터 40%로 고정될 예정인데 오히려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이탈리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탈리아에 남아있겠느냐는 거죠. 이탈리아는 네포티즘으로 청년의 사다리를 걷어찼고 연금으로 청년의 미래를 빼앗겼고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또한 초저출산으로 장기적 활력을 잃었습니다. 3장 영국의 몰락. 영국은 신사의 나라 산업혁명의 본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 경제는 국가부채 폭발적 증가와 브렉시트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최근에는 파운드화 추락으로 글로벌 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금리를 낮췄는데도 반대로 시장금리는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영국 경제를 불신하며 국채를 팔아치웠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건 금리를 올려도 파운드화가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파운드화 환율은 1파운드 1.34달러에서 1.2달러로 급락했습니다. 통상 금리 인상은 통화를 지탱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 국가 부채의 증가입니다. 영국 경제 불안의 첫 번째 원인은 국가 부채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영국 국가 부채는 2018년 GDP 대비 80%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0%를 돌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브렉시트 충격 이후 기업 이탈을 막겠다며 각종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 둘 다 정치인에 의한 인재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극단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를 망쳐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지원금 폭탄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의 80%를 정부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 규모가 7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16조 원, 무려 119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공짜 돈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국가의 부채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세금을 깎으면서도 공공지출은 크게 확대했습니다. 재정적자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뒤이은 리즈 트러스는 고소득자 감세,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금 감면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세수는 줄이고 재정지출을 늘려 악순환을 유발하는 정책이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파운드화 폭락,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국가 신뢰 추락.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내놓은 무책임한 정책들이 결국 부채 폭탄을 키우고 영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고 결국 그 청구서는 부채 폭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정자들이 계속해서 출연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황당한 정책은 계속 이어집니다. 2019년 굴지의 기업 다이슨이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바클레이즈, 니산, 혼더 등 여러 기업들이 유럽 본부 이동, 공장 폐쇄, 투자 축소 등을 통해 영국 리스크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16%가 이전 계획 중이거나 실행 중, 13%는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바 있어요. 기업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책이 기업을 내쫓는 순간 그 나라는 자신이 세운 규칙의 희생양이 됩니다. 기업을 내쫓는 정책, 나라가 건강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2016년 국가부채는 627조 원, 2023년 1127조 원으로 7년간 500조 원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성장 없는 국가부채 급증은 정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둘째, 막대한 브렉시트의 비용 과중. 2016년 EU를 탈퇴한 뒤 무역과 투자 흐름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EU 탈퇴, 즉 브렉시트가 발효됩니다. 47년 만에 EU를 떠났죠. 1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 완전한 탈퇴가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런던 금융허브의 지위도 약해졌습니다. 영국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로 영국 GDP가 최소 4%는 줄었다고 평가합니다. 브렉시트 또한 정책적 실수, 정치인 리스크에 기인한 것이 문제입니다. 2016년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붙인 사람은 당시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영국은 EU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여 EU에 잔류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우선 필요했죠. 하지만 잔류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는 판단과 내부 갈등에 의한 압박에 못 이겨 국민투표로 판을 정리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52대 48, 영국은 EU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정책으로 풀지 못한 갈등을 국민투표에 맡겼고 그 선택이 영국 경제와 정치의 향방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겁니다. 제조 기반이 약하고 금융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의 영국이 국가부채마저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을 안정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4장, 프랑스의 몰락, 복지의 나라가 짐이 되다. 에펠탑과 루브르,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유럽의 자존심이자 복지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찬란한 이름 뒤에는 복지의 천국이 아닌 복지의 늪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두터운 사회 안전망, 가장 긴 연금 수급, 그리고 가장 높은 복지 지출. 이제는 자부심이 아니라 재정의 짐이 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풍자가 이젠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 한때의 로맨스의 나라는 지금 분노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프랑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첫째, 빚으로 유지되는 평등.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1%, 유럽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정권은 표를 잃을까 복지를 줄이지 못하고 예산의 절반이 빚으로 메워집니다. 그 결과 평등은 외치지만 현실은 부채의 불평등에 갇혔습니다. 프랑스의 재정은 40년 넘게 적자입니다. 총 지출의 57%가 공공부문으로 유럽 평균 49%를 훨씬 웃돕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기관이 생기고 정리해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 큰 정부 체질이 프랑스 재정을 더 깊은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대화, 눈먼 돈의 구조. 프랑스는 유럽에서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약 22%가 공무원이나 준공공기관 직원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약 9%입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해도 매년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공공기관이 생기고 정리해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결국 복지만큼이나 공공부문 비대화가 프랑스 재정의 또 다른 무게가 된 것입니다. 둘째, 복지의 나라, 무너지는 균형. 프랑스의 복지 지출은 GDP의 31.6%, 유럽 평균 26%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금, 의료, 공공인건비가 재정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의 연금은 부가 방식, 즉 지금 일하는 세대가 노년층의 연금을 내는 구조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며 청년층 고용이 줄자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2023년 연금 재정은 150억 유로 적자, 2030년이면 재정 전체가 무너질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않는 권리는 언젠가 붕괴합니다. 프랑스의 복지는 이상이었지만 이상만으로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할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를 잃은 순간 복지의 천국은 부채의 왕국이 되었고 유럽의 자존심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실패, 개혁을 거부하는 사회.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자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가 불타올랐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인생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시위, 파업, 쓰레기 산, 도시 마비, 그리고 그 모든 비용도 결국 국가 재정이 떠안았습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7.5%, 청년 실업률은 17%. 이래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청년들의 말이 지금 프랑스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생산성 정체, 가장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한민국이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프랑스 또한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년 보장, 해고,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강하지만 그만큼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노동 생산성은 2000년 이후 정체 상태, GDP 성장률은 지난 20년 평균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세수도 늘지 않고 결국 재정 부담은 그대로 부채로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심 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이런 선심성, 인기 정책을 남발하다 보면 프랑스를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5장, 대한민국, 그들로부터 어떤 점을 배울 것인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몰락의 이유는 달랐지만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인구 구조를 방치했고 저성장률 시대가 고착화되었으며 청년 세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출산율 0.7명, 전 세계 최저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외면한 채 이념 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영역에서조차 특혜 채용 논란이 보입니다. 불의에 분노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이중잣대는 최악의 사회를 조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이탈리아가 인구 붕괴 후 20년 만에 경제가 멈췄듯 우리도 2028년 이후 그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청년의 희망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회 정의가 퇴보하면 사회의 중심은 무너집니다. 희망이 사라진 공동체의 성장은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겠죠? GDP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의 힘입니다. 유럽의 몰락은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것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공정이 무너지면 미래는 무너진다. 유럽의 몰락에서 배우는 한국의 경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